여러분, 혹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금고에 넣어둔 내 돈의 절반이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서도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침입하지 않았고 통장 잔고의 숫자도 그대로인데 말이죠. 이 도둑은 발소리도 내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도둑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도둑을 만든 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왜 삶이 나아지지 않는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자본주의 게임의 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이 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돈은 종이일 뿐이다. 돈의 실체.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돈은 귀한 것이다. 돈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본질은 그저 약속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금이 곧 돈이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가져가면 그만큼의 금으로 바꿔줬죠. 이때는 돈을 함부로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1971년 미국이 이제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라고 선언한 순간 닉슨 쇼크, 돈의 고삐가 풀렸습니다. 이때부터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가 올 때마다 혹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세상에 사과가 10개 있고 돈이 딱 10,000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사과 하나는 얼마일까요? 네, 1,000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10,000원 더 찍어냈습니다. 사과는 여전히 10개인데 시중의 돈은 20,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과 하나는 얼마가 될까요? 네, 2,000원이 됩니다. 사과의 맛이 더 좋아졌나요? 크기가 커졌나요? 아닙니다. 사과는 그대로인데 돈이 흔해지면서 돈의 가치가 쓰레기처럼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두 번째, 성실한 저축자가 가난해지는 이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아껴 쓰고 저축해라. 개미처럼 일해라. 물론 근면 성실은 훌륭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저축만 하는 것은 내리는 비를 숟가락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 2014년에 피땀 흘려 모은 1억 원을 장롱 속에 고이 모셔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그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 지금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었던 치킨 5,000마리, 지금도 5,000마리를 시킬 수 있나요? 은행 이자가 3%에서 4%라고 좋아하시나요? 실제 물가 상승률이 5%, 6%라면 여러분은 은행에 돈을 맡길 때마다 매년 2%씩 돈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마이너스 실질 금리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빚을 통해 돈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돈이 계속 풀려야만 시스템이 굴러갑니다. 즉, 시간은 현금을 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자산을 가진 사람의 편이라는 뜻입니다. 현금만 꼭 쥐고 있는 것은 녹아내리는 얼음을 손에 쥐고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 번째, 월급쟁이의 비명, 자산가의 미소.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월급쟁이 A씨는 열심히 야근해서 월급을 5%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 사이 정부가 돈을 풀어 시중 통화량이 10%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밥값이 오릅니다. A씨는 더 많이 벌었지만 실제로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것이 벼락거지라는 슬픈 신조어가 생긴 배경입니다. 반면 자본주의 룰을 아는 B씨는 어땠을까요? B씨는 현금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빚을 이용해 아파트를 샀거나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자산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은 덩달아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빚을 진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자산을 늘려갑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노동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제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절망스러우신가요? 화낼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임의 룰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룰을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빚내서 집을 사라거나 주식 몰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금 포지션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세요. 월급을 받으면 그 즉시 사라지지 않는 자산으로 치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당을 주는 우량주가 되었든 미래 가치가 있는 ETF가 되었든 여러분의 땀이 담긴 돈을 종이로 놔두지 말고 나무로 심으세요. 공부하지 않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공부하고 경제 사이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과 함께 일어납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산시장에 발을 담그세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인가?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서핑을 즐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론, 늑대가 오기 전에 집을 지어라. 동화 속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돼지는 늑대의 입김 한 번에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벽돌로 집을 지은 돼지는 어떤 폭풍우가 와도 안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튼튼한 벽돌집이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내 통장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녹아내리는 얼음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단단한 벽돌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 그 길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